중계가 끊겼습니다. 화면은 움직이는데 말이 사라졌습니다. 누리호 4호 발사 생중계였습니다. 점화, 상승. 모든 건 정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발사 후 2분. 해설이 멈췄습니다. 자막이 사라졌고 수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분, 3분, 4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발사는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 유럽 우주보험 기준상 실시간 발사 데이터 공백이 5분을 넘기면 조건부 성공으로 재분류됩니다. 이건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곧 돈과 판정의 문제가 됩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6분. 그제야 화면에 자막이 다시 떴습니다. 일단 분리 성공. 하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만 남았습니다. 이 발사가 아니라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는데. 그날 밤 이 침묵은 단순한 방송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발사가 성공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성공하고도 인정받지 못할지를 가르는 기준의 시간이었습니다. 6분의 침묵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발사 6분의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사 당일 저는 브뤼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한국 누리호 4호 발사 생중계를 켜놨습니다. 제 업무는 우주 발사를 모니터링하는 거였어요. 특히 실패나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게 전문이었습니다. 화면에 발사대가 보였어요.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10, 9, 8, 7, 6, 5, 4, 3, 2, 1 점화. 로켓이 불을 뿜으며 올라갔습니다. 첫 30초는 완벽했어요. 화면에 수치가 떴습니다. 고도, 속도, 궤도 각도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1분 경과, 고도 5km 돌파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1분까지 정상,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습니다. 1분 30초가 지났어요. 화면이 여전히 로켓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해설이 계속됐어요. 2분 경과, 고도 10km 돌파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분 10초쯤 됐을 때 해설이 멈췄어요. 화면은 그대로였지만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기술적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단지 해설만 없었습니다.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화면 하단에 수치가 떠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막도 사라졌어요.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는 하늘만 보였어요. 로켓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거였어요. 하지만 데이터도 없고 해설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저는 다른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뉴스 채널도 똑같았어요. 모두 같은 화면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4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유럽 우주보험 기준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실시간 발사 데이터 공백 5분 초과 시 조건부 성공 재분류 대상. 이건 단순한 중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험과 계약의 문제였습니다. 5분이 됐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유럽 우주보험협회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실시간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곧 뜰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6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화면에 자막이 다시 떴어요. 1단 분리 성공. 해설자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2단 점화 준비 중입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의심했어요. 6분 동안 뭐 했던 거지? 왜 그 시간만 비워뒀을까? 발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위성 분리 모든 게 성공했어요. 한국은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어요. 6분의 공백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저는 과거 발사 영상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페이스X 발사 10개, 유럽 아리안 발사 5개, 일본 H2A 발사 3개, 중국 창정 발사 6개, 인도 PSLV 발사 3개를 모았어요. 총 27개 영상이었습니다. 모든 영상의 이륙 후 2분에서 8분 구간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 구간에서 가장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고도, 속도, 가속도, 연료 소모량, 엔진 상태, 모든 걸 실시간으로 보여줬습니다. 해설도 가장 많았어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1단 연소와 분리가 일어나는 시점이었어요.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예외였어요. 누리호는 이 구간이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없고 해설도 없었어요. 의도적으로 숨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공개하지 않은 거야. 저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누리호 4호 발사 중 6분 데이터 공백 분석. 첫 문장을 썼습니다. 이 침맥은 의도적이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 은폐로 판단된다. 저는 근거를 나열했습니다. 첫째, 다른 모든 국가는 해당 구간을 상세히 공개한다. 둘째, 한국만 예외적으로 공백이다. 셋째, 공백 시간이 정확히 6분이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넷째, 공백 이후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선택적 공개로 보인다. 저는 보고서를 유럽우주보험협회에 보냈습니다. 담당자 마르쿠스 베버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마르쿠스, 한국 발사 확인 부탁합니다. 6분 공백 구간이 있어요. 검토 필요합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클라라 확인했습니다. 심각해 보이네요. 내부 회의 소집하겠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오후 3시 유럽 우주보험협회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5명이었어요. 마르쿠스 베버 협회 이사, 안나 밀러 위험평가 팀장, 토마스 슈미트 법무팀장, 그리고 저와 제 동료 1명이었습니다. 마르쿠스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모두들 클라라 보고서 읽었죠? 한국 누리호 6분 공백건입니다. 안나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유럽 기준으로는 조건부 성공으로 재분류해야 해요.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실시간 데이터 공개 조항이 있어요. 한국이 위반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에 공식 질의를 보내야 합니다. 왜 공백이 있었는지 설명을 요구해야 해요. 마르쿠스가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클라라가 질의서를 작성하세요. 내일 한국에 보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질의서를 썼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귀중, 누리호 4호 발사 중 발사 후 2분에서 8분 구간 데이터 공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유럽 우주보험 기준상 해당 구간은 필수 공개 대상입니다. 48시간 내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서를 보내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답할지 궁금했어요. 이틀 후 한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어요. 발신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제협력실이었습니다. 내용은 단 3줄이었어요. 귀 협회의 질에 감사합니다. 해당 구간은 계획된 운용 절차입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공식 채널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답변이야? 계획된 운용 절차라니 무슨 뜻이지? 구체적 설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마르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르쿠스, 한국 답변 봤어요? 너무 불성실해요. 마르쿠스가 답했습니다. 나도 봤어. 실망스럽지.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조항 위반 아닌가요? 마르쿠스가 설명했습니다. 애매해. 한국은 발사 성공했고 위성도 정상 궤도에 올렸어.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어.
단지 중간 과정을 공개 안 한 거지. 이게 위반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계속 숨기고 가는 건가요? 마르쿠스가 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대응할 거야. 위험도 재평가를 시작할 거야. 한국 발사체 신뢰도를 낮추는 거지. 그럼 보험료가 오르고 계약도 어려워져. 저는 이해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거구나. 마르쿠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클라라, 기사 써. 내 매체에 보도해. 한국이 데이터를 숨겼다고. 그럼 여론이 움직일 거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어요. 쓰겠습니다. 저는 기사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누리호 발사의 의문스러운 6분. 리드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 누리호 4호 발사가 성공으로 발표됐지만 발사 중 6분간 데이터 공백이 있었다. 유럽 우주보험업계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모든 주요 우주 국가는 발사 후 2분에서 8분 구간을 가장 상세히 공개한다. 이 구간은 1단 연소와 분리가 일어나는 중요한 시점이다. 신뢰성을 증명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관례다. 하지만 한국 누리호는 이 구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해설도 멈췄고 수치도 나오지 않았다. 6분 후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계획된 운용 절차라고만 답했다.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유럽우주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데이터 공백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 한국 발사체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저는 기사를 다 쓰고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카를 슈나이더 편집장이 읽고 답했어요. 클라라, 좋은 기사야. 하지만 한국 측 반론도 넣어야 해. 균형을 맞추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변인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유럽 공영방송 과학기자 클라라 슈미트입니다. 누리호 6분 공백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귀측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하루 후 답변이 왔습니다.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면 답변은 드릴 수 있어요. 질문을 보내주세요. 저는 질문 3개를 보냈습니다. 첫째, 왜 6분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둘째, 계획된 운용 절차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셋째, 다른 국가는 모두 공개하는데 한국만 예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틀 후 답변이 왔어요. 내용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첫째, 해당 구간은 독자 제어 알고리즘 시험 구간입니다. 둘째, 외부 데이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셋째, 한국 발사 시스템의 특성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독자 제어 알고리즘, 외부 데이터 간섭? 무슨 뜻이지?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었어요. 저는 칼을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답변 받았는데 설명이 불충분해요. 여전히 의문이 많아요. 카를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써. 설명 없는 침묵이라고. 독자들이 판단하게 하자. 저는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독자 제어 알고리즘 시험이라고 답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왜 하필 6분이었는지, 왜 다른 국가와 다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설명 없는 침묵이 계속되고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게 기자의 의무니까요.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 우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소셜미디어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네요. 투명성이 부족해요. 신뢰할 수 없어요. 일부는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발사는 성공했잖아요. 과정이 중요한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의심하는 쪽이었어요. 저는 제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우주보험협회가 공식 메일을 돌린 겁니다. 제목이 한국 발사체 피드 이상 검토 중이었어요. 내용은 짧았지만 강력했습니다. 누리호 4호 발사 중 데이터 공백이 확인됐다.
유럽 우주보험 기준에 따라 위험도 재평가를 시작한다. 차기 계약 시 반영 예정이다. 이 메일이 업계에 퍼지자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 위성 제조사 3곳이 한국 발사 계약을 보류했어요. 보험사 2곳이 한국 발사체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에 타격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 기사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 한국이 숨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저는 후속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누리호 논란, 계약 보류로 이어져였어요. 한국 우주산업이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빨리 판단한 건 아닐까? 한국 말대로 정말 계획된 절차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판단을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유럽 위성 제조사 5곳이 한국 발사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에어버스 디펜스 앤 스페이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국 발사 옵션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어요. 독일 OHB 시스템도 따라갔습니다. 이탈리아 텔레스파지오도 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도미노처럼 번졌습니다. 저는 에어버스 담당자 장피에르 뒤퐁과 인터뷰했습니다. 장피에르, 왜 한국 발사를 보류했습니까? 그가 답했어요. 투명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발사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해요. 한국은 6분을 숨겼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잖아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과만으로는 부족해요. 과정이 투명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안 돼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OHB 시스템 대표 클라우스 밀러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위성에 수억 유로를 투자합니다. 발사체를 완전히 이해해야 해요. 한국이 설명을 안 하니 불안합니다. 다른 옵션을 찾는 게 맞아요. 저는 이 인터뷰들을 기사로 썼습니다. 제목은 유럽 위성업계, 한국 발사 신뢰 흔들려였어요. 한국 우주산업의 위기를 다룬 기사였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한국에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한국 언론이 제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기자가 누리호 의혹 제기, 한국 우주산업 타격 우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분노했어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럽이 한국 견제하는 거 아니야? 성공했는데 왜 트집 잡아? 일부는 저를 직접 비난했습니다. 클라라 슈미트는 편견 있는 기자야.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해.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편견이 있다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한국 반응이 격렬해지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친 건 아닐까? 한국 입장을 제대로 이해한 건 맞을까? 그때 카를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라라, 한국에서 반발이 심해. 우리도 조심해야 해. 저는 물었습니다. 조심이요? 뭘 조심해야 하죠? 카를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보이면 안 돼. 한국 입장도 더 들어봐야 해. 균형이 필요해.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설명을 안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카를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 한국에 다시 연락해봐.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다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유럽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독자 제어 알고리즘이 정확히 뭡니까? 왜 외부 데이터 간섭을 걱정합니까? 기술적 세부 사항을 알려주세요. 이틀 후 답변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었어요. 독자 제어 알고리즘은 발사체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 명령 없이 작동합니다. 외부 데이터 간섭은 실시간 스트리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호 혼선을 의미합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발사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갔어요. 아, 발사체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구간이구나. 외부 신호를 차단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거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왜 다른 국가는 안 그러는데 한국만 그러는 거지? 정말 필요한 조치일까 아니면 뭔가 숨기려는 걸까? 저는 우주공학 전문가 한스 짐머만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한스 교수, 한국 설명을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스 교수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말이 돼요. 자동 제어 시스템이 외부 신호를 차단하는 건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말이 맞는 건가요? 한스 교수가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증명이 필요해요. 다른 국가들은 실시간 공개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하거든요. 한국이 왜 다른 방식을 택했는지는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한편 보험업계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위스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한국 발사체 보험료를 15% 인상했어요. 독일 미넨리도 10%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우주산업의 직접적 타격이었어요. 발사 비용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스위스리 담당자 페터 슈타이너와 인터뷰했습니다. 페터, 왜 보험료를 올렸습니까? 페터가 답했습니다. 위험도 재평가 결과예요. 데이터 투명성이 낮으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요. 보험료는 위험에 비례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잖아요.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페터가 설명했습니다. 한 번 성공이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한국이 과정을 숨기면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그럼 위험도가 올라가요.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기사를 또 썼습니다. 한국 발사체 보험료 인상, 투명성 부족이 원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우주산업의 경제적 타격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한국 우주산업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제 의심이 과도한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 정당해. 한국이 제대로 설명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어. 한국 책임이야. 저는 계속 기사를 썼습니다. 의심을 밀고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이 계속됐어요. 유럽 우주국이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한국 누리호 데이터 공백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나토 우주센터도 같은 질의를 보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움직임을 취재했어요. 유럽 우주국 대변인 소피 르블랑과 통화했습니다. 소피, 왜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까? 소피가 답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있어요. 투명성은 협력의 기본입니다. 한국이 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알아야 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이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소피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협력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대화 단계입니다. 저는 나토 우주센터에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담당자 마이클 존슨이 답했어요. 나토는 회원국 안보를 책임집니다. 발사 기술은 안보와 직결돼요. 한국 기술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협력이 어려워요. 저는 이 인터뷰들을 기사로 썼습니다. 제목은 국제사회, 한국의 설명 요구 압박 강화였어요. 한국이 국제적 고립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답해야 할 거야. 이렇게까지 압박받으면 설명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공식 답변은 똑같았어요. 계획된 운용 절차입니다. 추가 설명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겠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지? 뭘 그렇게 숨기는 거야? 유럽 우주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학회에서도 화제가 됐어요. 국제우주항행학회 회의에서 한국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저는 참관했어요. 프랑스 학자 피에르 듀랑이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투명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요. 우려스럽습니다. 영국 학자 제임스 핸더슨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인상적이지만 태도가 문제입니다. 폐쇄적이에요. 국제사회와 소통이 안 됩니다. 일부는 한국을 옹호했습니다. 일본 학자 다나카 히로시가 말했어요. 한국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소수 의견이었어요. 대부분은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 토론을 기사로 썼습니다. 국제학계도 한국 비판, 투명성 결여 지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제가 한국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한국이 설명하면 되는 거야. 한국 잘못이야. 3주째 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봐야겠어. 이메일로는 답을 못 얻겠어.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해. 저는 칼을 편집장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출장 가고 싶어요.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카를이 동의했습니다. 좋아. 가봐. 한국 입장을 직접 들어봐.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해. 저는 항공권을 끊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일정을 잡았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오는 한국이었어요. 공항에서 대전까지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풍경이 보였어요. 고층 빌딩, 산, 논밭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어요. 대전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택시기사가 한국말로 뭐라고 했지만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분 후 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있었어요. 정문에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갔습니다. 국제협력실로 안내받았어요. 박지민 실장이 저를 맞아줬습니다. 클라라 기자님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아요. 박지민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답하겠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테이블에 자료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장님, 왜 6분을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유럽에서 의심이 커지고 있어요. 박지민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이유죠? 박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독자 제어 알고리즘 시험 구간입니다. 외부 간섭 없이 발사체가 스스로 작동해야 해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신호 혼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안정성을 위해 차단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는 다 공개하잖아요. 왜 한국만 다릅니까? 박지민이 답했습니다. 저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국마다 발사 방식이 달라요. 저희는 자동화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외부 신호를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예요? 다른 이유는 없나요? 박지민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희는 숨길 게 없어요. 다만 설명이 기술적이라 이해시키기 어려울 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지민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어. 저는 키보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했어요. 제가 한국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의심할 것인가?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지민과의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원을 둘러봤습니다.
발사 통제실을 보여줬어요. 큰 화면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첨단이었어요. 시설이 유럽 못지않았습니다. 박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누리호를 통제했어요. 발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6분 구간도 여기서 모니터링했나요? 박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았어요. 다만 외부로 송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 데이터를 안 만든 게 아니라 공개를 안 한 거구나. 내부에서는 다 보고 있었구나. 박지민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공개와 실시간 모니터링은 다릅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모든 걸 봤어요. 하지만 외부 송출은 선택적으로 했습니다. 안정성 때문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박지민이 답했습니다. 즉시 내부 로그로 기록했을 겁니다. 분석 후 공개했겠죠. 실패를 숨기려던 게 아니에요. 관리하려던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꽂혔습니다. 실패를 숨기려던 게 아니라 관리하려던 거라니 차이가 뭐지? 박지민이 설명했습니다. 숨긴다는 건 없었던 일처럼 하는 겁니다. 관리한다는 건 제대로 분석해서 대응하는 거예요. 저희는 후자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투명성을 버린 게 아니라 시기를 조절한 거네. 즉시 공개 대신 분석 후 공개를 택한 거야. 박지민이 덧붙였습니다. 클라라 기자님 이해하세요. 발사는 순간적이에요. 실시간 데이터가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특히 자동 제어 구간에서는요. 저희는 오해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끝난 후 공개하려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공개할 건가요? 박지민이 답했습니다. 곧 할 겁니다. 일주일 내로 기술 브리핑을 열 계획이에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할까? 아니면 또 미룰까? 박지민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약속합니다. 일주일 후 브리핑에 초대하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물기로 했어요. 브리핑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에 가서 우주 관련 스타트업들을 취재했어요. 놀랍게도 활발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인공위성 부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스타트업 대표 김민수를 인터뷰했습니다. 민수 씨, 한국 우주 산업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가 답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기회가 많습니다. 정부도 지원을 늘리고 있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유럽에서 의심이 많은데 걱정 안 되세요? 김민수가 웃었습니다. 걱정은 되죠. 하지만 결국 실력으로 증명할 겁니다. 누리호 성공이 시작이에요. 계속 성공하면 의심도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의심받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기술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대전 연구원 대강당이었어요.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 언론, 해외 언론, 학자들이 있었어요. 저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지민이 무대에 올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리호 4호 발사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특히 발사 후 2분에서 8분 구간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어요.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발사 구간별 시스템 작동 방식이었어요. 박지민이 설명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독자 제어 알고리즘 시험 구간입니다. 발사체가 외부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조정해요. 이 시스템은 실패 가능성까지 상정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발사체가 자동으로 안전 모드로 전환돼요. 내부 로그에만 기록하고 즉시 분석을 시작합니다. 외부 공개는 분석 후 진행하는 구조예요.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박지민이 계속했습니다. 왜 외부 데이터 송출을 차단했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신호 혼선 방지예요. 실시간 스트리밍은 발사체 통신 주파수와 겹칠 수 있어요.
간섭이 생기면 제어 명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오해 방지예요. 자동 제어 중에는 수치가 급격히 변할 수 있어요. 실시간 공개 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분석 후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해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한국은 안정성과 정확성을 택한 거구나. 즉각적 투명성 대신 분석된 투명성을 택한 거야. 박지민이 핵심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침묵한 게 아닙니다. 실패를 관리하기 위해 침묵했어요. 만약 실패했다면 즉시 로그를 분석하고 원인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했을 거예요. 숨기려던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구나. 한국은 숨긴 게 아니라 준비한 거였어. 실패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실패에 대비한 거였어. 브리핑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박지민이 저를 지목했습니다. 클라라 기자님 질문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실시간 공개하면서도 안전하잖아요. 박지민이 답했습니다. 각국마다 시스템이 달라요. 미국이나 유럽은 수십 년 경험이 있어요. 실시간 공개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경험이 적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택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 저희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어요. 한국은 신중하게 접근한 거였어. 무모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거였어.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박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장님,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박지민이 웃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소통을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써야 했어요. 제 이전 기사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계속 의심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것인가? 박지민 설명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였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우주 발사 실패 은폐 특종으로 유명해진 이유를 생각했어요. 러시아 로켓 발사 실패를 폭로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실패를 숨기고 성공이라고 발표한 거였어요. 저는 내부 문서를 입수해서 폭로했습니다. 그 특종으로 상을 받았어요. 그 이후 제 신념이 생겼습니다. 국가는 불리한 걸 숨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을 보니 달랐습니다. 한국은 숨긴 게 아니라 관리하려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한 게 아니라 실패에 대비한 거였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렸어요. 모든 침묵이 은폐는 아니구나. 어떤 침묵은 준비일 수도 있구나.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6분 침묵의 진실이라고 정했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6분 침묵은 은폐가 아니라 준비였어요.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독자 제어 알고리즘을 시험했습니다. 외부 간섭 없이 발사체가 스스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안정성을 위해 외부 데이터 송출을 차단했습니다. 만약 실패했다면 즉시 로그를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었어요. 숨기려던 게 아니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시간 확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 접근법은 다른 국가와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즉각적 투명성을 택해요. 실시간 공개하면서 신뢰를 얻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석된 투명성을 택했어요. 정확한 설명을 우선시한 겁니다. 어느 게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국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에요. 한국은 경험이 적어 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한 겁니다.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침묵은 때로 은폐이지만 때로는 준비입니다. 한국 6분 침묵은 후자였어요. 실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기사를 다 쓰고 저는 멈췄습니다. 정말 이렇게 써도 될까? 제 이전 기사들을 부정하는 거잖아. 평판에 타격이 갈 텐데.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카를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카를이 읽고 전화했습니다. 클라라, 이거 진심이야? 내 이전 기사들과 완전히 반대잖아. 저는 답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카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기 있네. 하지만 반발이 있을 거야. 내가 태도를 바꿨다고 비판받을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감수하겠어요.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카를이 말했습니다. 알겠어. 실어주지.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저는 동의했습니다. 알아요. 책임지겠습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반응이 왔습니다. 유럽 우주 커뮤니티가 술렁였어요. 클라라 슈미트가 태도를 바꿨다. 한국 편을 든다. 일부는 저를 비난했습니다. 클라라는 신뢰를 잃었다. 기자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는 지지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다. 틀렸으면 인정하는 게 맞다. 한국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제 기사를 크게 보도했어요. 유럽 기자가 한국 이해, 오해 풀려 희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클라라 기자 감사합니다. 제대로 취재해 주셨어요. 존경합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칭찬받는 게 기쁘면서도 부끄러웠어요. 제가 처음부터 제대로 취재했어야 했는데. 며칠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유럽 우주보험협회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내부 최종 문서가 나왔어요. 제목이 한국 발사 시스템 재평가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누리호 데이터 관리 및 실패 대응 체계는 기준 이상이다. 독자 제어 알고리즘은 안정성 향상 조치로 평가된다. 발사 리스크 계수를 하향 조정한다. 차기 계약을 재개한다. 침묵 구간은 강점으로 재분류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거였어요. 저는 마르쿠스에게 전화했습니다. 마르쿠스, 이게 정말이에요? 한국 평가를 완전히 바꿨잖아요? 마르쿠스가 답했습니다. 클라라 기사 읽고 재검토했어. 한국 설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기술적으로 타당하더라. 오히려 한국 접근법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요? 마르쿠스가 답했습니다. 원래대로 돌린다. 인상 철회야. 한국은 신뢰할 수 있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한국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됐구나. 며칠 후 에어버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 발사 계약 보류를 철회한 겁니다. 장피에르가 발표했어요. 한국 기술을 재평가한 결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을 재개한다. OHB 시스템, 텔레스파지오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미노처럼 번졌어요. 한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기사로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누리호 신뢰 회복, 유럽 업계 입장 전환이었어요. 한국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가 위기를 만들었고 제가 해소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 우주 산업 변화를 추적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나토 우주센터가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마이클 존슨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정말이에요? 한국과 협력을 확대한다고요? 마이클이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시스템을 재평가한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실패 관리 체계가 인상적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전에는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요? 마이클이 설명했습니다. 오해였어요. 한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즉각적이지 않지만 정확했습니다. 저희 기준과 달랐을 뿐이에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구나. 유럽 우주국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피 르블랑이 발표했어요. 한국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국 기술을 활용한 위성 발사를 계획 중이다. 국제우주항행학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한국 사례를 모범 사례로 다루기로 한 겁니다. 피에르 뒤랑이 말했어요. 한국 접근법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이지만 효과적이에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저는 이 변화들을 기사로 썼습니다. 제목은 한국 우주기술 세계적 인정, 협력 확대였어요. 한국이 국제적 고립에서 협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를 쓰면서 저는 돌이켜봤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은 의심받고 있었어요. 제가 의심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한국 기술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바뀐 건 우리의 시각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기준을 인정하게 됐어요. 한 가지 방식만 옳다는 생각을 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즉각적 투명성도 있고 분석된 투명성도 있어. 둘 다 가치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 석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국제 우주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발표자로 나서게 됐어요. 주제는 우주 발사 투명성의 다양한 접근법이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을 오해했던 기자입니다.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6분 침묵을 은폐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의 투명성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의심했던 과정, 한국을 직접 취재한 경험,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어요. 청중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명성은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 공개도 투명성이고 분석된 공개도 투명성이에요. 중요한 건 결국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한국은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학자가 물었어요. 클라라 기자님, 입장을 바꾸기 어려웠을 텐데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진실이 제 평판보다 중요했습니다. 틀렸으면 인정해야죠. 그게 기자의 책임이에요. 다른 학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가장 많이 배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컨퍼런스 후 박지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기자님, 발표 감동적이었어요.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한국이 저를 이해시켜줘서요. 박지민이 웃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게 돼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시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죠. 계속 한국을 취재하고 싶어요. 제대로 이해하면서요. 저녁에 박지민과 몇몇 연구원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었어요. 김치찌개와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맵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맛있었어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클라라 기자님, 한국 음식 어때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좋아요. 한국 우주기술처럼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비슷하네. 처음엔 이해 못했지만 알고 보니 훌륭한 거야. 식사 후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고층 빌딩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들이 날고 있겠죠.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구나. 6개월 후 저는 특별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한국 누리호 사건을 종합하는 장문의 분석 기사였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신뢰에 대해 깊이 다루는 글이었습니다.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처음 제목 초안은 누리호 발사의 의문스러운 6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의심했을 때 쓰려던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누리호 발사의 6분 침묵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준비가 작동한 시간이었다. 이게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단을 이렇게 썼어요. 모든 침묵이 숨김은 아니다. 때로 침묵은 준비의 시간이다. 한국 누리호 6분 침묵이 그랬다. 국제사회는 처음에 의심했다. 나를 포함해서.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 한국은 숨긴 게 아니라 관리하고 있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독자 제어 알고리즘을 시험했다. 실패 가능성까지 상정한 시스템이었다. 만약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분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었다. 실시간 공개 대신 분석된 공개를 택한 것이다. 다른 방식의 투명성이었다. 저는 제 오판을 솔직히 썼습니다. 나는 한국을 의심했다. 내 기준으로 판단했다. 즉각적 투명성만 옳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투명성에는 여러 형태가 있었다. 한국 방식도 유효했다. 나는 다른 관점을 인정하지 못했다. 그게 내 실수였다. 저는 한국 변화를 기술했습니다. 처음 의심받던 한국이 어떻게 인정받게 됐는지 설명했어요. 유럽우주보험협회, 나토, 유럽우주국 모두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왜 바뀌었는지 분석했어요. 한국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른 기준을 인정하게 됐다. 한 가지 방식만 옳다는 고정관념을 버렸다. 그 결과 한국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저는 결론을 썼습니다. 침묵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니다. 문맥을 봐야 한다. 한국 6분 침묵은 문맥상 준비였다. 실패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었다. 우리는 이를 몰랐다. 그래서 의심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어떤 침묵은 통과의 소리다. 한국 침묵이 그랬다. 기사를 다 쓰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6분이 지나간 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었다. 증명을 마친 나라였다.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나라였다. 국제사회가 인정한 나라였다. 저는 기사를 카를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카를이 읽고 전화했어요. 클라라, 훌륭한 기사야. 내 커리어 대표작이 될 거야. 저는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 이야기예요. 카를이 말했습니다. 둘 다야. 내가 변한 이야기이기도 해. 그게 더 가치 있어.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유럽 우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너무 쉽게 입장을 바꿔요. 일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지지했습니다. 용기 있는 기사입니다. 틀렸으면 인정하는 게 맞아요. 한국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 제 기사를 전문 번역해서 실었어요. 독일 기자가 한국 이해, 침묵은 준비였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어요. 클라라 기자님 감사합니다. 제대로 봐주셔서 고마워요. 존경합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국에게 상처를 줬는데 오히려 고마워하는 겁니다. 관대함에 감동했어요. 한 달 후 저는 유럽 저널리즘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과학기사 부문이었어요. 누리호 침묵 기사가 수상작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받아야 할 상이에요.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다른 관점을 인정하는 법을요. 진실을 찾는 용기를요. 감사합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1년 전 저는 한국을 의심하는 기자였어요. 지금은 한국을 이해하는 기자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의미, 누리호가 가르쳐준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투명성, 신뢰, 문화 차이를 다루는 책이었습니다. 첫 장 제목은 6분의 진실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저는 많은 걸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왜 한국을 의심했는지, 어떻게 이해하게 됐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정리했어요. 마지막 장 제목은 침묵 이후였습니다. 한국이 6분 후 어떻게 변했는지 기술했어요. 더 이상 설명을 요구받지 않게 됐다는 것,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됐다는 것을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끝냈어요. 모든 침묵이 숨김은 아니다. 어떤 침묵은 통과의 소리다. 한국 6분이 그랬다. 그 침묵이 지나간 뒤 한국은 더 이상 의심받는 나라가 아니었다. 존중받는 나라였다. 책이 출판된 후 한국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출판 기념회를 서울에서 열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서울 대형 서점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저는 책을 낭독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 목이 메었어요. 어떤 침묵은 통과의 소리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독자가 물었습니다. 클라라 작가님,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박지민 실장님이 설명해 줄 때였어요. 실패를 관리하기 위해 침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다른 독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더 나은 기자가 되게 해줬어요. 그리고 존경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자기 방식을 지켰습니다. 압박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인정받았죠. 그게 정말 대단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박지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클라라 작가님, 책 잘 읽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악수하며 답했습니다. 실장님 덕분이에요. 실장님이 인내심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지민이 웃었습니다. 저희도 배웠어요. 소통을 더 잘해야 한다는 걸요. 클라라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로 배운 거죠. 그게 협력 아닐까요? 박지민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시죠. 저는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한국을 계속 취재하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면서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구름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 위성들이 날고 있을 겁니다.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면서요. 침묵하지만 존재하면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구나. 한국이 그걸 증명했어요. 6분 침묵으로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설명보다 결과가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하다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침맥 이후 한국은 어디로 가는가였어요. 한국 미래를 전망하는 기사였습니다.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6분으로 세계를 바꿨다. 침묵이 통과의 소리가 되는 순간을 보여줬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증명했으니까.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더 큰 로켓, 더 많은 위성, 달 탐사까지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다. 한국이 보여준 태도다.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방식을 지킨 것, 설명 대신 결과로 증명한 것, 그게 한국 진짜 힘이다. 앞으로도 한국은 그 방식을 유지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할 것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존중한다. 의심하지 않는다. 6분이 그 변화를 만들었다. 기사를 다 쓰고 송고했습니다. 편집장이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완벽해. 한국 시리즈 마무리로 딱이야. 수고했어.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1년 반의 여정이 끝난 겁니다. 의심에서 시작해 이해로 끝난 여정이었어요. 한국을 오해했던 기자가 한국을 이해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 변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시간이었어요. 공항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한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한국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기사가 웃었습니다. 다시 오세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했습니다. 탑승 전 면세점을 둘러봤어요. 한국 기념품을 샀습니다. 작은 한복 인형과 한국 전통 찻잔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하늘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한국 위성이 날고 있겠지.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면서. 누가 보든 말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그게 한국 방식이야. 과시하지 않지만 확실하게 해내는 거.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생각을 적었어요. 6분의 교훈,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을 수 있다. 결과가 말해주니까. 앞으로 나는 다른 나라를 취재할 때도 이 교훈을 기억할 것이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 다른 관점 인정하기, 문맥 이해하기,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이다. 노트를 덮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값진 여정이었어요. 기자로서 성장했고 인간으로서도 성숙해졌습니다. 한국 덕분이었어요. 6분 침묵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침묵이 지나간 뒤 저는 더 이상 의심하는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기자가 됐어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습니다. 브뤼셀을 향해서.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6분 침묵의 기억이 조용하지만 강력했던 그 순간이 영원히 제 안에 남을 겁니다. 모든 침묵이 숨김은 아니다. 어떤 침묵은 통과의 소리다. 한국 6분이 그랬다. 그리고 그 침묵이 지나간 뒤 한국은 더 이상 설명을 요구받는 나라가 아니었다.